외국인들이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일본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평생 고용, 연공 서열, 이거는 공기업하고 비슷해요. 일본이 심각한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일본의 청년 세대, 결혼 이제 이런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일본의 좌절한 청년들과 한국의 MZ 세대의 뭐 공통점 같은 게 있나요? 특히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요, 지금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대, 30대만 해도 일본이 좋았던 때가 없어요. 뭐 버블이 꺼지고 바로 태어난 사람들은 완전히 악몽이었고, 그 뒤로도 뭐 20년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TV에 나오는 게 뭐 디프레이션이고 뭐 물건 뭐 잘 안 팔린다는 얘기고, 그 대신 이제 뭐 해고라든가 이런 거는 전 사회가 그런 건 별로 없었지만 이 경기가 안 좋다 늘 그 얘기죠. 경기가 좋았던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취직은 됐죠. 취직은 됐는데 임금이 안 오르잖아요. 임금이 안 오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한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40몇 %예요, 비정규직이. 사실 일본이 고용이 뭐 고용률이 높다, 실업률이 낮다 이 얘기는 숫자 노름도 있어요.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니까. 그 비정규직이라는 게 정규직도 임금이 낮은데 비정규직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을 산다, 뭐 큰 차를 산다,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사토루 세대라, 사토루. 사토루가 무슨 뜻이냐? 깨닫다. 각성할 각자 있죠. 네. 그게 이제 깨달음 각이죠. 네.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도 텄다 얘기죠. 이제 세상에 도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력이 없고 도사같이 산다. 예, 그래서 사토루 세대라고 그래요. 한국이 약간 3포 세대랑 비슷한 건가요?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한국의 3포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뭐 하나 취업이었나? 자막 뜨고 있을 거긴 한데.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면에서 절망감이 좀 강하고 일본은 절망감보다는 태연해졌다 그러나? 태연해졌다 그러나?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막 꿈을 쫓고 그다음에 막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체가 없어진 거야. 한국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절망인데 여기는 네. 에이 안 될 건데 아예 약간 젊은 세대가 무슨 꿈을 얘기하고 이런 게 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그 조용하면서도 침체된 느낌이 있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은 한쪽에서는 막 열심히 하고 한쪽에서는 돈도 벌고 막 그 꿈 쫓아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3포 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좌절감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내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나만 못 나간다. 잘못하면 뭐 잘못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국이 뭐 그런 율이 제일 높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 정도는 아니지. 너도 꿈 쫓지 않고 나도 꿈 쫓지 않으니까 이게 비교 대상도 없고 다 같이 뭐 야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 왜 이러지 하는 게 다 같이 못 나가는 다 같이 별로 큰 꿈이 없으니까. 그게 더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더 위험하죠. 한국에서는 어쨌든 열심히 살고 막 그래서 꿈 쫓아서 돈도 벌고 성공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단 있죠.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전체가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상대적 어쩔 수 없이 3포 세대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예 전체가 그냥 크게 야망이 없어요. 이게 아주 일본의 상당히 문제다. 그럼 말씀하신 사토리 세대의 특징과 그 사토리 이전에 은둔적 히키코모리 이 단어가 한때 유행을 끌었는데 뭐가 다른 거죠? 히키코모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부적응자. 부적응이니까 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방콕이죠. 우리말로 치면. 방콕. 심한 경우에는 5년, 10년씩 집 밖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살짝 혼자 잠깐 나가서 볼일 보고 살짝 들어오고 그런 게는 있을 방에 정도라도 보면 뭐 음식들, 뭐 일회용품들 막 다 쌓여있고 그러니까. 박스들. 방 안에 자기 세계지.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두려운 거죠. 자신감이 없고. 그런 세대가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 한참 문제가 될 때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 뭐 200만 명이 넘다 그러고 막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사토루 세대하고는 또 다른 게 사토루 세대는 방콕하고는 다르죠.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큰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 적응을 잘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일본 자체가 굉장한 저성장을 몇십 년을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세대에 적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 전체 그 비정규직으로서의 그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많나 봐요. 급료가 크게 높지 않으니까 우리 지금 이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200명 고용하고 100만 원 주면은 일본에서는 300만 고용하고 70만 원 준다, 60만 원 준다. 뭐 이런 맥락의 얘기가 있는데 하향 평준한 거죠,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는 임금을 많이 올렸잖아요. 기초임금도 크게 올렸고.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나는 거죠. 심하죠. 돈 버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근데 일본에서는 경쟁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외국인들이 한 3, 4년,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자기 나라 돌아갈 때 일본 사회는 사회주의 국가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 같은 평생 고용, 그 다음에 연공서열, 이거는 공기업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공기업 마인드하고. 사실 공기업 마인드는 뭡니까? 적당히 일하고 크게 뭐 높은 봉급은 안 주니까 크게 뭐 동기부여도 안 되고 적절하게 일하잖아요. 20대 때 대기업 들어간다 칩시다. 첫 봉급이 23만 원, 네. 25만 원.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면 200만 원 좀 넘는 돈이었는데 우리 대기업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뭐 요즘에는 뭐 또 다르긴 하지만 뭐 400, 500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신입사원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 연봉이 워낙 세서. 그 일본은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기업 연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낮아요? 세월이 가서 직급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연봉이 올라요. 연수에 따른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공서열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기 근무했느냐. 연수가 중요한 거죠. 그게 연공서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은 대기업을 이제 회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특히 이제 IT 쪽으로, 인터넷 이쪽으로 밝은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 이런 쪽은 대기업 기피하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자기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영역도 별로 없어요. 그 일반 회사하고 똑같이 들어가니까 특별히 케어도 안 하고 봉급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본 대기업에 그렇게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거의 기술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터넷 기술조차도 더 이상 발달 안 하고 퇴화될 가능성이 많다. 왜? 쓸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은 이제 외자 기업들이 들어가요. 외국인 기업들. 그런데 가면은 첫 봉급부터 뭐 7, 8천 내지 1억 주잖아요. 아, 일본에도 외국 기업은 돈을 많이 주나요? 돈 많이 줘요. IT 기업들은. 그럼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가끔 얘기하는데 일본은 IT화가 안 돼 있다. 디지털화 잘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인식은 이제 많이 생겼어요. 당연하죠. 전 세계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데 그 일본도 이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회사 내에 기술자는 전부 하다시피 그럼 어떻게 돼요? 전문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문 업체라는 것이 일본의 대기업들의 그 특화된 몇 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뭘 발주를 주잖아요. 거기에서 와서 프로그램을 심어주는데 프로그램을 회사 자기 걸로 사용료만 받는 거예요. 100엔 받을 건지 200엔 받을 건지 500엔 받을 건지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공하는 쪽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 수준이 높은지 안 높은지도 몰라 이쪽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락온이라고 락온.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 하나에다 몽땅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아주 한마디로 무식하니까 네. 자기들 편한 대로 다 해가 아주 그 돈을 쉽게 버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돼 왔다가 지금까지 네. 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제 다 문제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디지털청도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다 하는 얘기가 일본의 관공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대기업이나 말이에요. 디지털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것만 특화된 대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공업체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말 지금까지는 한마디로 달달한 사업을 해온 거죠. 너무나 쉽게 돈 버는 거예요. 아주 고퀄리티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한번 해놓으면은 그걸로 가지고 계속 몇 년씩 쓰도록 하고 돈만 받아먹고 이것도 자기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자기도 다 가져가 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이 대기업들이 괘씸하다고 본 거예요. 이것들이 완전히 우리를 호구로 알고 지금까지 완전히 그 머리 피 빨아먹듯이 이제 빨대 꽂아가지고 우리를 그렇죠. 먹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각성이 온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공직 사회도 그렇고 네. 디지털청 만들어가지고 공개 입찰 이런 것도 하고 미국에 이 디지털 관련된 업체들을 넣어버린 거예요. 네. 클라우드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용한다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돈을 이제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일본 사회 전체가 다 미국 그 IT 기업에 의존하게 되는 한국의 라인도 그렇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일본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다시 MZ 세대로 돌아와서 한국은 요즘 결혼과 출산 굉장히 많이 좀 기피하는 편인데 일본은 결혼과 출산 정확히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일본은요, 한국보다는 그래도 결혼을 하는 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이 왜 결혼을 안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당연히 집값 비싼 거. 두 번째는 이제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든다.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여성분들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맞벌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또 포기할 게 많아지고 그렇죠. 또 이제 사실 출산이라든가 임신을 하게 되면 단절. 사회적으로는 메시지는 좋게 나오지만 경단녀라든가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아버리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한국의 드라마 영향이 나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은 엄청나게 이쁘고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 그 러브 스토리를 보다가 내 현실에 돌아오면은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될까? 맞아요.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낙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나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끼리 하면서 SNS 올려놓은 거 보는데 내 삶은 그게 완전히 못 미친다.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젊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드라마에서 늘 보던 뭐 하여튼 영화에서 보던 이런 그 로맨스하고 지금 내가 현실에 처해 있는 로맨스하고 좀 마땅치가 않다 하는 느낌이 조금은 들 수가 있어요. 나도 뭐 그런 느낌 얼핏 한번 느껴본 적이 그런 있고. 드라마가 뭐 일본에도 뭐 많이 퍼지고 있나요? 당연하겠죠. 한국 드라마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한국 드라마 보면은 뭐 손예진 그 다음에 현빈 같은 이제 드라마 그런 거 보다가 막상 일본 남성을 보면은 키도 작고 근육도 거의 없고 달달하지도 않고 이제 물론 그런 게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결혼율이 많이 이제 옛날 같지가 않은 부분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본은 집 문제가 우리만큼 심각한 거 같지 않아요. 우리는 이 전세 문제 이런 것들이 뭐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당장 한국은 월세가 지금은 많이 이제 좀 활성화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월세보다는 대부분 전세였잖아요. 그 전세는 뭐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직장에서 확실하게 뭔가 보조를 받지 못하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아주 돈이 있거나. 근데 일본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은 대부분 다 월세고 월세는 뭐 당장 목돈 가지고 출발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장벽은 한국보다는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통계를 보니까 일본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애를 놓지 않는 여성이 비율이 많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뭘 말하냐니까 일본은 결혼해도 애 안 놓는 비율이 많고 그런데도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한 사람이 서너 명씩 놓는다 얘기예요. 결혼해서 놓는다면은 놓는 사람은 뭐 서너 명 기본적으로 놓는데 안 놓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한국이 여기 있잖아요. 한국이 여기인데 우리의 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출산하는 경험이 없는 여성 이게 일본이 한국보다 한 2배는 된다 얘기예요. 그렇군요. 묘해요. 이게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걸 이제 신고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특이하죠. 그럼 지금 혹시 일본 사람들은 한국 경제나 한국인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본은요 이 세대 차이가 명확합니다. 나이든 중장년층은 한국이 뭐 모자라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도 이 뭐 어디 혐한하는 인간들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글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한국이 항상 어렵고 자기들보다 못 살고 가난하고 뭐 이렇게 인식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르죠. SNS를 늘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현재 모습이 스마트하고 경제 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사실은 우리 선진국 유엔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몇 년 전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선진국이에요. 근데 일본은요, 과거의 선진국이 있다. 과거의 선진국이다. 현재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민망하다. 그런 수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보면은, 젊은 세대는 그게 그대로 이제 눈에 비치는 거죠. 한국에 오면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사회에 뭐, 너무 편리하고, 인프라 이용료도 굉장히 싸고, 그 생활이 굉장히 쾌적하다 이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유학할 때 일본은, 휘황찬란했는데 그게 3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에서 머물렀어요. 대부분 건물들이. 기존의 건물들은 거기에 더 이상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낡아가고 있는데 곳곳에 이제 뭐 새로 빌딩이 들어서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 해변가 쪽으로 보면은 과거에는 내가 유학할 때도 그쪽에는 거의 공원 같은 거였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이 빌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막 완전 왕창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거나 아니면 그 집안이 탄탄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막 빌딩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런 거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이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지어놓은 집인 거 아니에요. 30년 전에, 4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할 때 전부 다 집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벌써 지은 지 뭐 10년 되는 것도 있었고 20년 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집들은 지금 치면 50, 60년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낡아 보이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최근에 지은 것들이 10년, 20년 된 것들, 최근에 아니면 최근에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유학 갔을 때는 일본의 고속도로하고 한국의 고속도로 비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고속도로 돌아다니면은 이게 바닥이 막 쩍쩍쩍 가라진 것들이 너무 많았고 옆에 보면은 황폐했어요. 나무가 없고 풀이 없고
그냥 뻘건 이 깎아가지고 막 맞아. 막 공사하고 나서 막 깎아놓으니까 이게 막아놨고 네. 안 흘러내리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다가 일본에 가보면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잖아요. 숲이요 왕창 우거져 있어가지고 너무 쾌적하게 보이는 거야. 그때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30년 만에 따라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내가 일본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앞으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거는 30년 내에 따라잡는다. 어림도 없는 50년? 글쎄요 50년가 될까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한국의 모습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 깔끔하고 깨끗하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반도체 우리가 일본은 훨씬 앞서 있죠. 가전제품들 LG, 삼성 전 세계 뭐 완전히 석권하고 있죠. 일본의 지금 TV요. LCD TV가 아직 줄을 이루더라고요. 우리는 OLED잖아요. QLED. 화질이 달라요. 근데 이제 일본도 OLED나 QLED 한국 제품을 사서 보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이제 가전제품들이 이제 중앙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가보면 삼성 이 TV나 뭐 LG TV 별로 안 보였어요. 대부분 일본 소니나 뭐 패나소닉이나 뭐 이런 이제 일본 가전제품들. 근데 보니까 화면이 침침하더라고요. 나는 뭐 중국품인 줄 알고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크기도 작고 왜 이렇지 하고 봤더니 LCD인 거예요. 나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한국 세탁기 엄청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국의 아파트에 오면 전부 다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일본은 아직도 벽에 달려있는 에어컨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도 조그만하고 보통 원도화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한국에 이거 열다가 그거 보면은 이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현재 일본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본은 대체적으로 아직도 냉장고는 스페이스가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일본 특유의 그렇죠. 집들이 작아가지고 거기에 삼성 냉장고 들어가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일본의 소박함, 쓸데없는 가소비를 하지 않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배워야 된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많이 했었죠. 자동차도 일본에 가보면 소형차밖에 안 보인다 그러죠. 작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러냐. 야, 역시 일본인들은 검소하다. 한국 사람들 사치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 과시욕이 강해가지고 대형차 타고 다니고 전부 한국은 부정적으로 보고 일본은 긍정적으로 봤는데 일본이 그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고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제 난 별로 그렇게까지 안 사야 되니까 뭐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때 살아남은 기업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해요.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트 다운 될 만한 건 다 코스트 다운 하는데 가장 큰 게 인건비를 줄이는 거예요. 가장 이게 확실하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만 시키지 말아달라. 그 대신 임금 안 올려줘도 감지덕지 하겠다. 이게 완전히 정착되어 버린 거예요. 임금이 낮으니까 소비가 활발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 전체가 수요가 계속 팽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수축돼 가는 거예요. 노령화되죠. 저출산이 되죠. 국내 시장을 일본은 국내 시장이 위주 아닙니까? 대부분의 그 수출 기업들은 이미 벌써 해외에 다 나가 있어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이 회사가 돈 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 일본 국내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가장이 돈을 많이 벌어요. 어디 가서 해외에 나가서. 그 돈이 가정으로 안 들어와. 그럼 이 가정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라고 할 수 없죠. 실제로 내가 쓰는 돈이 가정에 안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가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그런 거예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순자산이 전 세계 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투자하고 거기서 돈 번 돈이 일본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30% 채 안 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70% 넘는 돈이 일본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일본 자산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거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시장이 계속 축소돼 가잖아요. 기업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은 도산하는 기업 그동안 별로 안 나왔어요. 그건 뭐냐? 조금씩 쪼개면서 같이 크게 경쟁 안 하고 다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게 거기에서 무슨 그 활기와 뭔가 그런 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좀 예전보다는 많이 열광하나요? 많이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는 10대는 말할 것도 없고 20대, 30대만 해도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무조건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봐야죠. 문화나 뭐 제품은 어떤 것들 특히 좋아해요? 그다음에 요즘은 뭐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 아주 높게 평가하죠. 화장이라든가 한국식 이 뭐라나 코디, 한국인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청 바뀌었죠. 20대, 30대, 10대는
한글을 모르면은 좀 왕따 당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럼 일본 경제 앞으로 무너진다면 무엇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위기 징후는 뭘까요? 결국 일본은 엔저 때문에 얼마 전에 141엔까지 162엔에서 갑자기 141엔까지 짧은 기간에 올라갔다고 뭐 이제 엔저 끝났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오늘 얼마인지 알아요? 147엔 후반이 했어요. 149엔이든가 140엔에서 벌써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스멀스멀 내려갈 겁니다. 지난번에 충격요법이 있었어요. 금리 올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그날 그 뭉쳤다고 봐요. 지금 일본의 지금 총리가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 총리가 누가 될 건가 굉장히 지금 경렬할 텐데 그 총리 후보군에 두는 두 사람이 엔저가 문제가 있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일본 총재 입장에서는 다음에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강하게 어필하니까 그것도 프레셔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때 바이든 뭐 헤매고 할 때 트럼프가 이제 곧 대통령 이제 된 거나 마찬가지다만 네. 그럴 시점에 일본 엔저 내가 대통령 되면 이 엔저 그냥 안 놔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때 금리가 엔고로 팍 가려고 하는 마당에 네. 그걸 잘 노려가지고 일본 정부가 또 개입을 했어요. 6조 뭐 거의 가까이 된 돈을 두 가지 같이 뭉치면서 공명이 일어난 거예요. 주식이 완전히 폭락해 버렸죠. 그 주식이 왜 폭락했냐? 해외 자산이 60% 넘는 이 일본 주식이 올라갔던 게 해외 자산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해외 자산이 왜 들어가느냐? 엔저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엔저 때문에. 엔저가 나가니까 완전히 다 팔고 나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또 돌아왔죠.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엔고도 이제 141엔에서 멈추고 다시 슬슬 내려오니까 이게 서서히 다시 또 오는 거죠. 문제가 나중에 뭐냐니까.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일본 은행이 어떤 행태를 취해야 되잖아요. 네. 금리를 올리거나 일본 은행이 안고 있는 채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줄여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3개월마다 분기마다 4천억엔씩 줄여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2026년 1월 달, 3월 달 1사분기 때 지금 현재 매달 6조엔씩 채권을 사는 그 돈을 3조엔으로 반으로 줄이겠다. 야,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 일본은행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하여튼 이러다가 일본은행이 문제가 발생하면 국채를 안 사잖아요. 안 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일본은행은 찍어내야 되잖아, 계속. 네. 찍어내야 되는데 일본은행이 그동안 소화를 시켜줬는데 일본은행이 소화를 못 시키면은 네. 시중에 채권을 시장에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폭등을 해요. 채권 이자가 폭등하게 되면 일본이 안고 있는 이 국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서 이자 지불해야 될 돈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 은행이 채무 불이행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은행이 지금 주식을 한 37조엔 정도 샀었어요. 원래 한 3월 달에 계산해서 37조였는데 지난번에 주식이 폭락했을 때 23조엔까지 떨어졌어요. 그 일본 은행이 그때 잠이 왔겠어요? 10몇 조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네. 며칠 만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에 안고 있는 게 국채 그만큼 많이 안고 있고 주식을 또 그렇게 많이. 일본 최대의 주주라는 겁니다. 일본 은행이.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국채를 그렇게 많이 안고 있고 또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 일본이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면은 일본 은행이 지불 불이행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 은행이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애는 완전히 휴지 줘야 된다.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